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표관리 제10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 10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다들 날씨가 좋아서 외부 나들이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외부에 보면 상표, 상호, 간판, 각종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상표와 서비스표, 즉 상표와 서비스업에 대한 것들을 타인에게 표시하는 내용들을 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길거리에 많은 상표와 서비스표들은 여러분들이 상표 관리 전문가로서 이제 실무에 나오시면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물이 되는데요. 간혹 보면 얼마나 많은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서비스표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2013년 작년 기준으로 이미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총 130만 개에 달하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표는 앞서 말씀드린 상표의 종류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표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체 등록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 130만 건에 달하는 상표가 모두가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유효하게 상품에 사용이 된다든지 서비스업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60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절반 정도의 상표는 현재 등록 상태에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숫자의 상표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를 제외한 등록된 상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이면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표가 등록을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혹은 등록된 이후라도 뒤에 배울 상표 취소와 무효 관련 분쟁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또한 무력화되는 경우들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9가지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앞선 시간에 등록요건 2 강의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상표법 제7조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들 그리고 조항들을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 학교로 치면 중간고사를 봐야 될 정도의 강의 3분의 1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 상표에 대한 개념과 상표에 대한 어떠한 느낌이 이제 스스로 오게 될 것인데요. 뒷부분의 실무적 내용은 사례를 가지고 교재 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제10강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제1항 제10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제9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9편 강의 내용을 보면은요. 상표법 제7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부등록 사유의 제5호에서 9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제5호는 박람회 등 이런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라는 등록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박람회는 정부나 국가가 개최하는 공식적인 박람회 혹은 우리와 동등한 외국이 타국이 같은 국가적 입장에서
하는 내용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항 제6호. 6호의 경우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초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조항인데요. 이 경우에는 단 이 저명한 타인이 생존하고 있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단 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초상은 출원 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렸고요. 이어서 제1항 제7호 7호의 경우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고, 이러한 규정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표 등록을 거절당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도 상표의 경우에는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된 상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0만 건 이상의 여러 종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권리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표에 대한 것들을 재등록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를 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7호에 의한 상표 등록 거절되거나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의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실무에서도 보통 등록 거절 이유 내지는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7호에 해당되어서 거절 결정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8호에서는 상표권 소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미 등록되어서 사용되어지던 상표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상표가 무효로 소멸한 혹은 없어진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는 유효하게 소멸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9호에서는 타인의 상품 표시와 동일 유사한 경우 제9호도 7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조항입니다. 9호의 경우에는 꼭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 거래계에서 주지저명한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의 등록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저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서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주지저명 표장에 대해서는 상표법에서 간접적인 보호 방법으로 제9호에 의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상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선 시간에 살펴본 제7호와 제9호 등 이런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절 결정 이유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표를 개발할 때 각별히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부등록 사유 제7조 제1항 제10호 내지는 12호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 교재 119페이지에서 132페이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먼저 제10호의 의의를 보시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조항의 공익적, 사익적 측면의 취지에 발맞춰서 마찬가지 제10호의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익적 의미를 더 크게 두고 있는 조항이고요. 적용 요건으로는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것, 저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지성과 저명성은 단순히 알려져 있고 유명하다라는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저명성에 대해서는 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요. 다만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각종 미디어와 홍보 방법의 다양화로 인하여 저명성에 대한 것들이 짧은 기간과 대규모 큰 지역적 범위에 대한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판단해 주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 상품이나 이종 영업에 걸친 일반 수요자의 대부분에까지 알려질 것을 요구하며 유일한 지위는 주지성보다 상위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주지저명 상표로서 끝나는 일정 지역에서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명성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 우리 국가 내에서의 명성과 인지도와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종 상품, 이종 영업에 걸친 여러 형태까지를 다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관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혼동의 염려가 있어야만 제10호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동은 직접 혼동, 간접 혼동, 광해 혼동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혼동의 실제적 개념과 유사의 개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10호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종 상품, 이종 영업에 관한 수요자 및 거래자의 인식 기준에 의하고 있고요. 국내를 기준으로 외국에서의 저명 상표는 제7조 1항 제12호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 마지막에 보겠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명한 저명한 상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보호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 등 사용주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는 상표법 체계 국가에서는 이 저명 상표에 대한 개념이 사용에 의해서 식별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 조약과 협력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타국에 대한 개념도 당연히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판단 방법은 혼동 여부의 상표의 구성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표의 저명도, 표장의 창작성의 정도, 영업의 형태, 기업 규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상표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의 기준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은 앞서서 논의 드린 바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일정 부분 국한된 지역적인 요소로 판단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혼동은 상표 또는 상품의 면에서 비유사의 영역에까지 미친다라는 것들을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비유사 상품과 상표에 대해서는 교재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저명 상표의 희석화라는 말을 제10호에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게 되는데요. 희석화, 즉 다시 말해서 뭔가가 묽어진다는 의미죠. 원래 갖고 있는 뜻이 헤쳐지는, 희석이 되는 그런 의미를 상표에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항인데요. 주로 미국이나 선진 상표국에서 많이 이론화되어서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명 상표의 희석화라는 것은 저명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없는 비유사한 상품 및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저명 상표의 이미지, 광고 선전력, 고객 흡입력 등이 분산되어 희박해지는 현상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석화는 상표권 침해 이론에 의해 구제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상표 관리에 대한 기초 수강자로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삼성 안마, 삼성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은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이 갖고 있는 기업력,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 활동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상표에 대한 저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삼성, LG, 현대와 같은 이런 기업 상표나 서비스표를 가지고 안마라든지 기타 술집이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업과 전혀 다른 의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희석화에 대한 것들이 발생을 하게 마련인데요. 얼마 전에 샤넬이라고 하는 단란주점 그런 판례 사건이라든가 여러분들이 SPA 브랜드로 잘 알고 있는 자라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를 또한 술집 체인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분쟁, 이런 등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저명상표의 희석화와 관련된 내용의 하나의 예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유형을 살펴보면요, 식별력이 약화되는 경우와 긍정적 이미지 내지 양질감이 손상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 이미지 내지 양질감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식별력이 약화되는 경우, 똑같은 보통 명칭화의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희석화는 저명 상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상표의 식별력이 약화되는 경우와 양질감이 손상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희석화의 대상으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석화 방지 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표법 제7조 1항 12호 다음번에 배우겠습니다만, 후등록 배제 효과, 후등록 배제 효과라는 것은 누군가 그에 의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사용금지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11호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부등록 사유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공익적 성격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품질 오인에 대한 판단과 유형을 살펴보면 상품 주체 자체에 대한 오인, 예를 들어 소주, 위스키와 같은 품질에 대한 오인, 하이러닝과 같은 이런 유형의 품질 오인 유형이 있고요. 판단 기준으로는 품질 오인을 유발하는 부분 상표의 여부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등록 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경제적 결연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과 판례의 입장이고요. 상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용기에 부착된 상품의 설명서 등까지 고려하여 오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11호에 대한 내용과 뒷부분에 나올 여러 품질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해당 제품에 대한 내용들 그 자체와 광고 내지는 포장 용기에 부착된 설명, 과장, 허위 과장 광고와 같은 그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를 하되 한쪽 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충분히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명이나 지명 등을 포함한 상표가 산지 또는 판매지로 인식됨에도 당해 국가 또는 산지 이외의 생산, 판매되는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표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와 상표 밑에 이탈리, 런던, 이런 미국 USA와 같은 국명을 표기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원산지와 생산지에 대한 것들을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관세청에 의한 제재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상표법에서도 우리 제11호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상품 명칭을 결합한 상표가 내용이 상품 품질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지, 특히 상품 중에 특허, KS, 한국 표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표창이나 어떤 상을 받았다라든지 하는 따위의 표시 행위를 통해서 품질을 보증하는 문자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호에 해당되어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수요자 기만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을 것이어야 하고, 우리 판례는 널리 알려진 대기업이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하여 바로 널리 알려진 표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즉, 자라 브랜드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여러 분쟁에 있어서 이 알려져 있는 상표가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저명성이 보장이 된다던가 여러 확대 해석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표의 동일 유사 개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최근에는 상표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여 토탈 패션화 경향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토탈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즉 의류만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브랜드를 사업을 전개하던 회사가 상표 라이센스라든지 상품에 대한 다양화를 기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분류나 영역이 확대되는, 주로 여러 형태의 물건들을 동시에 취급하는 것들을 토탈 패션화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판단 기준은 출원인 기만 의사 불문하고 상표 구성 외의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을 하며 등록 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단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내용들이 있으나 여러분들이 자료를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판단이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자연인이 법인 명의의 상표 출원, 법인이 다른 법인 명의의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에 번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법인이 다른 법인 명의로 출원한 경우 주지상표 없다면 번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고요. 인용상표가 주지상표라면 수요자 기만 염려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11호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12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 10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 국내에 대한 부분과 해외에 대한 외국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고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호가 국내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규정한 거라면 12호는 외국을 포함하여 수요자 간의 특정인의 상품이라고 인식된 것에 대한 것들을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방상표, 희석화상표 등록 배제로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취지는 공익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특정 권리자의 사익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강하고요. 적용 요건을 보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 지리적 표시
는 특정 지역의 출처이므로 제12호, 2호의 규정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어야 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이어야 하며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도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해외로부터 온라인을 통한 직접 구매라든지 병행 수입품에 대한 취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상표에 대한 교류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상표는 각 개별 국가의 등록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에서의 토종상표, 즉 자국 내의 상표를 보게 되고 그 상표를 국내에 귀국했을 때 우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살펴서 해외에서의 기준을 국내에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제12호의 규정이라든지 물품, 상품 자체에 대한 그리고 그 상표의 등록 여부에 따라서 각 개별 국가 간의 보호를 상호 보완적으로 해주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제12호에 대한 내용과 제 상표법 23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판단에 대한 사항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요. 상표법 제23조는 상표 등록 거절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통지에 대해서는 제3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2호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경우에 유명한 것들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2호에 대한 내용은 국내 수요자 간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고 23조에서의 상표 등록 거절 결정에 해당되는 것은 조약 당사국의 등록, 동일 유사한 상표, 동일 유사한 상표에 해당이 되고요. 국내의 것은 제한이 없는 반면에 외국의 경우에는 동일 유사한 지정 상품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요. 또한 23조 만에 해당 내용으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 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의 대리인이나 대표이었던 자의 출원은 할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를 해외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하던 사람이 라이센스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국내 시장에서 그 상표에 대한 권리 확보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12호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것들을 등록 권리자가 되기 위한 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정보 제공이나 이의 신청이 즉 권리자의 부당한 이러한 부분들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정보 제공이 혹은 이의 신청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면 제12호는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12호는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고 23조 1항 제3호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각 제4항 2호의 적용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2호까지 12종류에 대한 상표 부등록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17호까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이제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는 제7조에 대한 강의는 다음 제11강의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